안녕하십니까. 재무부동산학의 이해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5주차이고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4주차에 했던 거 좀 요약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주차에서 이제 금융시장과 주식회사 그리고 재무상태표 앞부분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융시장과 주식회사를 먼저 살펴보면은 주식회사는 다른 기업 형태보다 즉 다른 사업 조직 형태, 개인회사하고 한명 합자회사 이런 거 더 비교를 해봤었죠. 그래서 장점이 소유권이 더 쉽게 이전될 수 있고 그래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점은 금융시장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더욱 강화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기업의 현금 흐름과 현금 유출, 그러니까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 해서 현금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금융시장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현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 또는 채권을 매각,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 또는 차입한다라고 하면 현금은 이제 금융시장에서 기업으로 흘러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그림에서 A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살펴봤었죠. 그러면 기업은 이렇게 조달된 그 자금을 가지고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 장기자산이죠. 이런 것에 이제 그 현금 흐름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B라고 하는 그림에서 나타났고요. 이런 자산들은 이제 현금 흐름을 창출하게 되는데 이걸 C로 단지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창출된 현금 흐름 중에 일부는 법인세로 정부에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세금 등을 지급한 후에 현금 흐름 중에 일부는 기업 내에서 재투자되고요. 나머지는 채권자와 주주에게 지급되는 현금으로 금융시장에 되돌아간다 해서 DEF라고 하는 그림에서 DEF라는 걸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주된 상품은 채권과 주식, 즉 증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증권의 형태, 거래 방법, 매매자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금융시장이 좀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그 금융시장 을 갖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이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과 주식, 즉 증권이 발행되는 시장하고 그 발행된 증권이 유통되는 시장 이 두 가지로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발행 시장은 정부와 주식회사가 증권을 최초로 판매하는 시장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이제 주식회사에서 최초로 발행을 해서 판매를 하고요. 채권은 이제 정부도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정부도 좀 발행해가지고 매각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먼저 이제 주식회사가 발행시장에서 증권을 판매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공모 그리고 사모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공모는 일반 대중에게 증권을 판매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모는 특정한 구매자와 협상을 통해서 증권을 판매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먼저 공모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자금 조달에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으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또 발표해야 하는 그 규제가 있고 그리고 상당히 큰 판매 비용이 소요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사모 방식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규제를 좀 회피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판매 비용이 적게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제 문제점으로는 대규모 자금 조달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통시장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유통시장, 발행시장을 프라이머리 마켓이라고 얘기를 하고 유통시장은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뭐 부수적인 또 2차적인 시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유통시장은 최초에 증권을 발행해가지고 매각한 후에 다시 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를 합니다. 이 유통시장은 크게 두 가지, 딜러시장하고 경매시장으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주식회사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증권을 판매하는 발행시장에만 직접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유통시장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발행시장을 통해 자금 조달하는 게 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유통시장도 그 주식회사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딜러시장하고 경매시장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딜러시장은 이제 장외 시장이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대부분의 채권 거래가 이 장외 시장인 딜러 시장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경매 시장은 뭐 다른 표현으로 거래소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주식 거래는 이러한 거래소 시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래소 시장 또는 경매 시장의 특징은 조직화된 물리적인 거래 장소가 있어야 하고요. 대부분의 거래가 또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직화된 거래소 상장을 한다, 즉 리스트를 갖다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목록에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걸 이제 상장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상장하기 위해서는 자산 규모, 뭐 주주의 수 등의 그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쉽지만은 않다. 거래소 시장에 상장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주제, 그러니까 재무이론과 관련해서는 큰 두 번째 주제이죠. 그래서 재무제표와 현금 흐름에 대해서 진도를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거 조금 나가다가 한 중간쯤 나가고 말았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특정한 시점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원과 그리고 그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체계화하고 요약한 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원, 이게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자산에 대해서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거, 뭐 부채와 자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산과 그리고 그 채권자의 청구권, 부채, 그리고 소유자의 청구권, 자본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재무상태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먼저 이제 자산을 살펴봤었는데요. 자산은 재무상태표의 왼쪽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왼쪽을 갖다가 이제 차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 전에 자산을 한번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기업에 의해 지배되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라고 해서 이제 자산의 특징 세 가지 가지고 자산을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나타나고요. 두 번째, 기업에 의해서 지배가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산은 뭐 재무상태표에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은 먼저 현금,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과 같이 그 수명이 1년 이내인 자산, 즉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토지, 설비자산, 산업재산권 등과 같이 그 수명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되기 어려운 자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은데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뭐 뒤에 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런 유동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 단기적인이라고 할 때는 1년 이내에 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든지 1년 이내에 갚아야 된다든지 하여튼 기간이 1년 이내인 수명이 1년 이내인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비유동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면은 그 뭐 수명이 1년을 초과한다든지 그래서 1년 이내에는 현금으로 전환되기 어렵다든지 또는 1년을 초과해 가지고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그런 부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뭐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유동과 비유동 자산, 뭐 또는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 이렇게 이제 유동, 비유동 또는 단기, 장기 나누는 게 회계학이라든지 재무관리에서는 1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다. 그래서 조금 비교적 손쉽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재무상태표의 오른쪽 대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쪽에는 부채와 자본 또는 뭐 부채와 자기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기업이 현재 부담하고 있고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희생 또는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자산하고 좀 대비해가지고 그 정의를 내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자산의 정의하고 함께 생각을 하시면은 부채 정의를 좀 더 쉽게 기억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채는 결국 채권자의 청구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부채도 이제 그 단기, 장기 나눌 때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부채는 공급업체에게 회사가 진 빚인 매입 채무와 같이 그 수명이 1년 미만인 부채를 의미합니다. 즉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부채를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비유동부채는 이제 장기사채 같은 것과 같이 그 수명이 1년을 초과하는 부채, 즉 1년 이내에 갚지 않고 뭐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그런 부채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재무상태표의 오른쪽 대변에 부채를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본을 기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본은 자산가치 총계에서 부채가치 총계를 갖다가 빼준 나머지, 즉 특정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잔여 지분 또는 뭐 순자산, 소유주 지분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재무상태표의 왼쪽에 자산을 기록을 하고 재무상태표의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을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업의 자산 가치, 즉 다시 말해서 재무상태표 왼쪽에 있는 것하고 재무상태표 오른쪽에 있는 부채와 자본 가치의 합은 항상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재무상태표 항등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항등식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라고 하는 것,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펴봤던 게 이제 순운전 자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재무관리에서 질문하는 거니까 재무관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표현을 해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운전자본 관리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일상적인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자원, 어떻게 조달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와 관련된 건데요. 운전자본, 그러니까 유동자산, 유동부채를 합쳐서 운전자본이라고 말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이제 운전자본 관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빼준 나머지를 순운전자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것, 그게 이제 순운전자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무 상태가 좋은 회사의 순운전자본은 보통 양의 값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클 때 순운전자본이 양의 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순운전자본이 양의 값을 갖는다,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소리는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그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현금을 초과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또 가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유동성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은 자산이 현금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의 신속성과 용이성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의는 자산이 다른 자산으로 전환되는 신속성과 용이성인데 그 자산 중에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이 현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자산이 현금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의 신속성과 용이성이다라고 정의를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유동성은 그 다른 자산으로의 전환 또는 현금으로의 전환의 용이성이라는 것하고 또 가치의 손실이라고 하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별로 잃지 않고서도 신속히 현금 또는 다른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유동성이 낮은 자산도 마찬가지로 다른 자산이나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상당한 가격 인하 없이는 신속히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는 그런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는 유동성이 가장 큰 자산을 맨 처음에 기재하고 유동성이 낮아지는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의
그 차변 왼쪽에 자산을 기록을 하는데 순서가 유동자산 그리고 비유동자산의 순서이고 유동자산도 마찬가지로 뭐 현금이 유동성이 가장 높으니까 현금 제일 먼저 기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동성이 높은 순서로 기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유동성이 가져다 준 혜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뭐라 할까요? 뭐 잃어버리는 게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유동성이 가져다 주는 혜택은 재무적 공경에 처할 가능성이 적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안 좋은 거, 뭐 손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잠재적 보상, 수익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이 서로 상충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현금이 모든 자산 중에 유동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현금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겠죠. 그러시긴 하지만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수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은 높지만 수익이 오히려 떨어지는 수익이 없는 그래서 이제 서로 상충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유동성을 측정하는 비율, 우리가 유동 비율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누어서 구한다. 그래서 유동 자산 나누기 유동 부채, 이게 이제 유동 비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유동 비율은 대표적으로 유동성을 나타내는 비율인데, 이 유동성을 나타내는 비율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보면 단기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비율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유동성 비율 구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계산을 해보시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 나눠준 것이 유동 비율이다. 그냥 이렇게 기억만 하지 마시고요. 그 예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뭐 어렵지 않잖아요. 한번 나누기 하는 거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제가 나오면 예제를 풀어보시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중간시험, 기말시험 치를 때 기출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한 2개 정도 드립니다. 그럼 거기에도 이제 기출문제, 또 이제 그 푸는 풀이형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또 답을 보지 마시고요.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답을 맞춰보는 뭐 그런 방식이 이제 좋은데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난 주차에 나갔었고요. 자, 이번 주차에는 이제 부채와 자본, 부채 대 자본서부터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3번째 강의안 올려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안 25쪽이고요. 여기 이제 부채 대 자본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회사가 자금을 빌린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그 자금을 빌려준 사람 채권자라고 말하면 되죠. 그래서 그 채권자에게 회사의 현금 흐름에 대한 우선 청구권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원래는 주인이죠. 그래서 주주들에게는 채권자에게 지불하고 남은 부분, 그 잔여 가치에 대해서만 주주들이 권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잔여 가치를 갖다가 이제 회사의 자본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치이다. 잔여 가치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재무상태표 항등식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과 같다, 항상 같다. 그래서 항등식이라고 하는데요. 항상 같다라고 하는 그 재무상태표 항등식에서 사실은 우변에 있는 자본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죠. 그래서 자본은 좌변에 있던 자산에서 우변에 있던 부채를 빼준 것과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회사의 자본 구조, 그러니까 자본 구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본하고 그다음에 타인 자본이 부채하고 얼마만큼의 뭐 비율로 되어 있느냐 뭐 이런 걸 자본 구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그 자본 구조에서 부채의 사용을 재무 레버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그러면 뒤에 바로 밑에 설명이 나와 있지만은 지렛대라고 하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지렛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부채의 사용을 재무 레버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사가 자산에 비해서 더 많은 부채를 사용할수록 재무 레버리지의 정도는 커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재무 레버리지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렛대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부채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그러니까 부채가 없을 때보다 부채를 사용하게 되면 이익과 손실이
더 크게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리는 결국 자기 자본 가지고 자산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라든지 그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든지 손실이라든지 하는 게 비교적 적겠죠. 근데 부채를 사용해 가지고 그러면 더 많은 자산에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나타난 이익이나 손실이 더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채를 지렛대로 삼아서 자산에 더 많이 투자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과 손실이 모두 뭐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예전보다 더 크게 발생할 수 있고 손실도 예전보다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재무 레버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무 레버리지는 결국 뭐 이익이 많이 발생한다, 이익이 더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주주에게 돌아가는 잠재적인 보상을 증가시킨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손실이 확대가 된다, 손실을 확대시킨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재무적 공경이나 사업 실패의 가능성도 증가시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재무 레버리지라고 하고요. 재무 레버리지를 측정하는 비율, 즉 이제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장기 부채 상환 능력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대표적인 비율에는 총 부채 비율 그리고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냥 국제적으로는 그 부채 비율이 많이 활용이 된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총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요 장기 부채 상환 능력 나타내는 지표 또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총 부채 비율은 영어로 Total Debt Ratio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입금 의존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만기의 채권자에게 돌아갈 모든 부채를 고려하면서 그리고 총 부채를 총 자산으로 나누어 가지고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총 부채 비율은 총 부채를 총 자산으로 나눠준 건데 총 부채는 또 총 자산에서 총 자본을 빼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재무상태표 항등식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우변에 있는 부채에 대해서 정리하면 부채는 자산에서 자본을 빼준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누어 가지고 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놈을 갖다 조금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부채가 자산에서 자본을 빼준 거니까 총자산에서 총자본을 빼준 걸 다시 총자산으로 나눠준 것이다. 그러면 이건 조금 다르게 또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저희 막 분자의 두 항목이 있잖아요. 두 항이 있으니까 이 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보면 총자산을 총자산으로 나눠주니까 1이 되고요. 그래서 1 빼기 총자산분의 총자본 뭐 이렇게도 이제 또 변형을 시켜가지고 뭔가 다른 걸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부채 비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부채 비율은 영어로 Debt Equity Ratio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ebt는 부채를 의미하고요. Equity는 뭐 지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자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가지고 구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총부채 비율하고 부채 비율, 토탈 데트 레이쇼하고 데트 에퀴티 레이쇼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다. 총부채 비율은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누어서 구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채 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막 구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예제를 갖다가 이제 한번 봤는데요. 자, 첫 번째 예제서부터 쭉 똑같은 걸 가지고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세 번째 그 예제에서는 레버리지 비율, 그러니까 총부채 비율하고 부채 비율 구하는 것이 이제 예제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해안지가 유동자산 1,000만 원, 비유동자산 5천만 원, 그리고 유동부채 700만 원, 비유동부채 2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이게 예제 1에서의 그 문제였죠. 그럴 때 총 부채 비율은 얼마인가, 그리고 부채 비율은 얼마인가 이 두 가지를 예제로다가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예제 1에서 첫 번째 예제에서 자본이 얼마인지 구했었죠. 이거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좌변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1,000만 원과 5천만 원, 유동자산 1,000만 원, 비유동자산 5천만 원 합친 게 이제 자산 총계가 되죠. 그래서 6천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오른쪽, 그러니까
그 대변에 보시면 부채와 자본 총계가 있는데요. 그 부채와 자본 총계는 재무상태표 왼쪽 차변에 있는 자산 총계하고 같아야 되니까 부채와 자본 총계도 6천만 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재무상태표 항등식을 통해 가지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유동부채가 700만 원이고 비유동부채 2천만 원이다. 사실 자본은 얼마인지 이제 주질 않았죠, 문제에서. 근데 그리고 이제 자본을 구하라고 자본 총계를 구하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요 부채와 자본 총계는 자산 총계하고 같으니까 그래서 부채와 자본 총계 6천만 원이다. 그런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합쳐놓은 부채 총계가 2,700만 원이니까 부채와 자본 총계 6천만 원에서 부채 총계 2,700만 원을 빼준 3,300만 원이 자본 총계이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예제에서 구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총 부채 비율은 얼마인가? 총 부채 비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 부채를 총 자산으로 나누어 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총 부채는 이 재무상태표 오른쪽에 보시면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해가지고 합치면 2,7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총 자산은 여기 재무상태표 왼쪽 차변에 자산 총계 해가지고 6천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곧 부채 총계 2,700만 원을 자산 총계 6천만 원으로 나눠 가지고 구한 값이 이제 0.45고요. 그래서 총 부채 비율은 0.45배이다 또는 45%이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부채 비율은 총 부채를 총 자본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누어서 구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 재무상태표 오른쪽을 보시면은 유동부채 700만 원, 비유동부채 2천만 원 해서 부채 총계는 2,7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자본 총계는 아까 우리 첫 번째 예제에서도 구했고 여기서도 한번 구해봤죠. 3,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부채 2,700만 원을 총 자본 3,300만 원으로 나눠주면 0.8182라고 하는 값을 찾아낼 수 있고요. 그래서 부채 비율은 0.8182배이다 또는 81.82%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